네, 이번 영상은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초기 철시대 여러 나라들의 형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영상은요, 수행평가 본격 활동 이전에 여러분들이 디딤 영상을 이제 보고 와야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여, 본 수업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입금 질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공부를 할 겁니다. 기원전 2세기 이후 만주와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의 정치와 사회 모습, 그리고 생활 모습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번 시간과 이제 연계해서 살펴보자면 초기 철기 시대, 이제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철기가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무기와 농기구와 이 두 가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청동기와 차이점이었습니다. 청동기는 무기와 의기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무기 역할을 철기한테 빼앗기게 되면서 의기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세형동검, 거푸집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철기가 무기와 농기구로 사용이 되면서 훨씬 농업 생산량 늘어나서 사회가 복잡해졌고 무기로도 사용이 되면서 전쟁 규모가 확대가 됐고, 그래서 국가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초기 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형성,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 한국사에서 국가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 군장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각 부족마다 부족장을 있었는데, 이 부족장들을 군장이다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군장들 가운데 조금 힘이 큰 사람이 주변 부족들을 완전히 통합하거나 정복하지는 못했고, 주변 부족들을 아울러서 주변 부족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느슨한 연맹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연맹왕국이라 부르고, 국가 가운데 초기 국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요, 이 연맹 왕국에는 왕이 있었지만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군장들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초기 철기 시대에는 이런 연맹 왕국과 군장 사회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연맹 왕국을 거쳐서 중앙 집권 체제 수립에 성공하는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고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한 이 세 나라의 경쟁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삼국 시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에 군장 사회와 연맹 왕국이 공존하고 있었던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가장 북쪽부터 만주지방의 부여, 그리고 만주지방과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그리고 한반도 동해안지대에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안, 변한, 삼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초기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었던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낙랑군은 바로 중국 군현이었고요. 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기 용이한 지역은 조금 발전을 했고,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얘네한테 간섭을 받았던 나라들은 정치 발전 수준이 조금 더딘 특징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여와 고구려는 직접적으로도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또 중국 군현과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국가의 발전 속도가 꽤나 빨랐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군장 사회 단계를 넘어서 연맹 왕국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옥저와 동예, 마한 진한 변화는요, 중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늦었습니다. 마한 변한 진화는 그나마 낙랑군과 교류라도 할 수 있었는데, 바닷길을 통해서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옥저와 동해와 낙랑군 사이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구려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치 발전 속도가 되게 늦었습니다. 수준도 낮았고요. 그래서 군장 사회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마한 지난 변화는요, 마한에도 이제 소국이 되게 많았고, 작은 나라가 많았고, 지난 변환에도 각각 12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나라들은 군장 국가들, 군장 사회 단계라 볼 수가 있지만, 저 삼한을 아우르는 대표자가 있긴 했거든요. 그 목지국의 이 대표자를 진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연맹왕국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나 군장사회에 완전히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은 군장 국가들이긴 했다.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에 비해서는 정치 발전 속도가 늦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습지 6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의 정치와 사회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와 고구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여는요, 가장 북쪽에 있었던 나라이죠. 만주의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에 있었으니까 평야지대가 있었겠죠. 숭화강 주변에 있었던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성립했었던 연맹왕국입니다. 그래서 평야지대가 있었고요. 이 평야지대에서 냉대기후지대였기 때문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였겠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기도 좋았을 겁니다. 밭농사와 목축을 함께 했었던 밭농, 밭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를 세울 때 연합했었던 부족의 개수는 5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오부족 연맹체를 형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힘이 좀 센 부족장이 있었겠죠. 이 부족장이 왕이 되었었던 연맹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과 4명의 제가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국왕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해서 가들이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뭔가 일을 하려면 무조건 다른 부족장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왕의 권력이 강하다기보다는 꽤나 약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라고 불렸던 부족장들은요, 목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부여에서 많이 키웠던 목축의 이름을 따서 이 부족장들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말, 소, 돼지, 개. 이 4개의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군장의 이름을 가축의 이름으로 이제 정했다. 그래서 왕이 중심에 있고 왕의 동서남북에 이 부족장들의 땅이 있었는데요. 이 부족장들의 땅의 이름을 사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출도. 4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출도는요. 부여의 왕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왕권이 미약했으니까요. 이렇게 왕권이 미약하지만 부여가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부터 있었던 강력한 나라긴 했는데 결국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문자명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부여는요,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컨대 물건 하나를 훔치면 그 물건의 액수를 따져서 12배로 변상해야 하는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보면 형벌이 엄하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법률이 엄격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권력자가 죽으면 그 주변에서 모시던 사람을 함께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소를 잡아서 우제를 잡아서 발굽의 모양으로 길흉을 점쳤습니다. 전복을 했다고 해서 우제전복이라고 부르고요. 유목국가들에서는요, 유목국가는 들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요. 물론 옛날 사람들의 삶이 뭐 대부분 그랬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죽으면
형, 동생이 있으면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유목 부족을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죽었을 때,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가족들, 형수와 형의 자식들이 버려지고 또 내쳐질 수 있으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형의 가족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 부족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형사 취수제 풍습이 있었는데요.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목 국가들과의 교류와 접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 영향도 받았겠죠. 그래서 형사 취소제 풍습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챙겨두시면 되고요. 저 그리고 부여에서는요. 12월에 음력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왕과 백성들, 귀족들이 사냥도 하고 이렇게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요. 노래와 춤을 즐기고 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벼운 죄인에 대해서는 석방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좋은 일이 있는 좋은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영고라고 하는데요. 부여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동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해모수와 유화 부인의 아들이었고요. 부여 금와왕한테 거두어져 가지고 자라다가 부여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류수 강가에서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요 부여에서 건너온 부역의 유이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너온 주몽 집단이 원래 압록강 지역에서 압록강 중류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게 되니 이 나라를 우리는 고구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땅의 이름이 원래 고구려였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붙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때 이제 연합을 했었던 나라를 세우는데 연합했었던 부족의 개수가 5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5부족 연맹체를 특별히 5부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다섯 가지 부 가운데 주몽 집단이 바로 게루부를 이루게 되었고요. 졸본에다 도불 해서 이 고구려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부여의 왕자들의 추격으로부터 이제 도망쳐온 국가이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곳에 수도를 정했어요. 졸본 지역에 있는 오녀산성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방어에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고구려는 무예를 중시한 나라였어요. 활쏘기와 말타기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뛰어난 무예 실력을 바탕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주변 나라들로 쳐들어갑니다.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약탈 경제의 나라였습니다.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게루부의 왕과 나머지 네 개의 부의 부족장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연맹 왕국이었기 때문에 네, 왕권이 미약했겠죠. 그래서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과 제가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는데 부여와는 달리 그 회의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오부의 이 부족장들이 함께 나라를 의논해서 다스렸던 이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후 고구려의 귀족회의의 전신이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는요, 초기 국가로서 연맹왕국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가 점점 이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기초를 갖추었던 왕이 바로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이때 옥저를 완전히 정복하고 또 요동으로 진출해서 요동에 있었던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현도군을 쫓아내면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서 나아가는데 기반을 이제 다지기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중국 군현과도 대립하고 또 주변에 먹을 것을 찾아서 주변의 옥저나 동해를 침탈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활쏘기와 말타기라고 하는 이러한 어,
우애를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여에서 건너온 나라였기 때문에 부여와 비슷한 풍속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제 전복이라거나 형사 취수제와 같은 이런 풍속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고구려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혼인제도가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요, 조금 비교적 사회, 상류층 사이에서 결혼을 할 때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서옥이라고 하는 것은 서자는 사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남자 쪽을 이제 여자 쪽에서, 여자 가족 쪽에서 사위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장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가를 간다는 것은 남자, 신랑이 여자의 집에 얹혀 산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결혼했을 때 신랑이 신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가 원래 살던 장인어른의 집 뒤쪽에 작은 집을 지어요. 사위의 집이라고 해서 사위집, 이걸 한자로 옮기면 서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위집을 짓고 장가를 갑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죠.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다 자라면 그 뒤에 남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장가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번거로운 결혼 제도를 선택했느냐? 이 시대에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도 되게 낮았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귀하고 노동력이 굉장히 귀합니다. 따라서 신부 집에 이렇게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같이 살면 신부 집에서 일을 같이 할 거잖아요. 그죠? 노동력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다 자란 뒤에 아이도 다 자라면 하나의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으니까 다 자라서 신랑 집에 돌아오면 신랑 집 입장에서는 신부 집에 넘겨주었던 노동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중시한 이유가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력 교환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고구려에도 역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천 행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음력 10월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부여의 제천 행사는요. 음력 12월이에요.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런 이것은 이제 유목국가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인데 비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음력 10월이면 이제 추수를 할 무렵이에요. 음,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동맹제라는 걸 열어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한테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제천 행사를 대부분 음력 10월에 합니다. 부여만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 살펴봤고요.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 차이점도 있었지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었고 또 두 나라 모두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왜냐?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용이했고 정치 발전의 속도도 그만큼 빨랐다라는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정치 발전 속도가 좀 늦었던 두 나라를 살펴볼 건데요. 한반도 동해안 쪽에 있었던 옥저와 동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는요, 동해안 평야지대에 있어요. 자, 우리 고구려는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다라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풍부한 나라의 삥을 뜯어야 돼요. 자, 고구려 입장에 주변에 살펴보니까 지도를 보면요. 위쪽에 있는 부여는 고구려가 이제 그 도망쳐온 나라잖아요. 부여는 아직 건드리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겠죠. 옥저와 동예가 그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삥을 뜯을 때는 항상 옥저와 동예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옥저와 동예는 정치 발전의 속도가 그만큼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나라는요,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군장 국가들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이들 간에 어떠한 결속이라거나 느슨한 연맹 관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군장 국가들, 부족 단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은 있었겠죠. 이 군장들을 우리가 읍군과 삼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진문화 수용도 늦었고요. 고구려 간섭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의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고구려 태조왕 때문이고요. 고구려의 발전 부분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삥을 뜯기게 된, 고구려한테 삥을 뜯기게 된 이유는요, 농사가 발달하고 먹을 것이 비교적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동리에서는요, 특산물까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산물이 있었느냐? 단궁, 작은, 좀 짧은 활인데요. 이 동리에 굉장히 많이 났었던 튼튼한 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하마, 과일나무를 그냥 이제 굳이 키를 숙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말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과하마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안 지방이니까 바다 표범 잡아서 바다 표범 가죽도 내다 팔아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에 비해서는 꽤나 먹고 살만했다. 근데 정치 발전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고구려 침략을 받지 못했었던 이런 나라, 이 두 나라의 사회 모습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옥저에서는요, 민며느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 민자는 어리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어린 며느리예요. 결혼을 시킬 때 신랑이 될 집안이 혼인을 약속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혼인을 약속만 했을 뿐인데 여자아이를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에 예물을 주고 그제서야 청혼을 하고 결혼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것 역시 고구려의 서옥제, 사위집 제도처럼 되게 번거롭죠. 근데 우리 사위집 제도, 서옥제 역시 노동력의 교환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의 그 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민며느리를 데려와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면 신랑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집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빼앗기는 게 되죠. 그것을 예물,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빼앗긴 대신에 예물을 얻게 되는 거고, 신랑 집에서는 노동력을 데려오는 대가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일종의 노동력 교환 형태에서 비롯된 며느리 결혼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까지는 지금 고구려의 서옥제와 비교했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이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이한 결혼 형태가 왜 등장했습니까? 고구려가 옥저의 삥을 많이 뜯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옥저의 여성들을 약탈해서 이 약탈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이 있으면, 이미 신랑이 있으면 약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자의 집에서 보호하는 장치로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만 해보시고요. 민면의리제가 발생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옥조에서는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동시에 죽진 않잖아요. 생을 마감할 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이 죽었을 때 각각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묻었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죽으면 그제서야 그 유골들을 수습해서 공동 무덤을 만듭니다. 뼈를 추려서 무덤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골장제라고 하는 이런 가족 공동묘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예는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까? 동예는 옥저에 비해서 부족 간의 경계를 되게 중시했습니다.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해서 부족 간의 경계, 부족 간의 구별을 되게 명확하고 엄격하게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 침탈을 한다. 그러면 소, 말, 이런 가축으로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형벌제도가 존재했었던 동예 풍습, 이렇게 부족 간의 경계를 침탈했을 때 소나 말로 변상하는 제도를 우리가 책화라고 부르고요. 부족 간의 경계 되게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족 바깥에서 상대를 구해야겠죠.
외혼이라 부르고요. 옥저에는 아마 제천행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동리에는 제천행사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춘다라는 의미에서 무천이라 부릅니다. 무천, 동리의 제천행사입니다. 구연은 영고, 고구려는 동래, 동래는 무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삼한 살펴볼 건데요.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수한 철기 문화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삼한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군장 사회들이 점점 성숙해서 이 군장 국가들 가운데 어떤 군장은요, 힘이 굉장히 커져서 내가 마한뿐만이 아니라 마한 지난 편한 삼한의 대표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지국이란 나라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옥저나 독리에 비해서는 군장 사회 단계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 연맹 왕국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마한 진한 편안이 고조선 철기 문화의 영향으로 등장했고 이 각각의 군장 국가를 다스리던 군장들을요 신지읍차라 부릅니다. 그럼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었으니까 54명의 54명의 군장이 있었을 거고요. 진한과 변화는 각각 12개의 부족 소국이 있었으니까 12명의 신지읍차가 있었겠죠. 이런 군장들 가운데 힘이 센 목지국의 군장이 나는 삼한을 아우르는 대표자야, 진왕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조선이 있을 때 이 위만조 남쪽에 한반도 남부의 작은 나라들을 진이라고 통틀어 부른다고 했었죠. 이제 거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러한 사마는요, 정치 권력자인 부족장, 신지읍차가 있었지만,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던 재정분리 사회였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 재정일치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제사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치가 되는 사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 삼하는요, 정치 권력을 가지는 부족장들, 신지읍차도 있었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신지읍차가 다스리는 곳 이외에 별도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천군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을 담당한 군장이 신지읍차였다고 한다면 제사를 담당했었던 제사장이 천군이고요. 이 천군이 제사를 지내던 별도의 마을을 우리는 소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분리된 신성 지역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쫓기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신지읍차의 정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곳, 있었던 이곳을 바로 소도라 부르고 재정 분리 사회였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새 모습을 딴 소떼라고 하는 겁니다. 소도에서 소떼가 유래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새는 하늘을 날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서 인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새가 되게 신성시 되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사만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토기에는요, 새나 오리의 모양을 딴 비둘기, 뭐 오리와 같은 새 모양을 딴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한반도 남부의 온대 기후 지역이에요. 비교적 벼농사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수지도 많이 축조해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흔 지난 가운데 변환에서는요, 특히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다 보니까 중국 군현이었던 낙랑군,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 교역을 할 때 철을 가지고 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물건을 사고 중국계 선진 문물을 구입하고 세련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무역 대금을 지불할 때 화폐로서 철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쇳덩이를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고 또 철을 낭랑과 외에 수출해서 낭랑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삼한 지역에서는 비교적 옥저와 동해에 비해서는 정치 발전 속도가 빨랐고 특히 낭랑과 일본과의 교역을 주도했었던 특정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관국 또는 부야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변한 지역에서 연맹체가 형성이 될 때, 연맹왕국이 형성이 될 때, 이 구야국, 금관국을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야 연맹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연맹체가 발전하고 또 연맹왕국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천 행사를 살펴보면요. 부여는요, 12월에 제천 행사를 벌였고, 영국, 고구려는 10월에 동맹,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삼안에서는요,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의 제천 행사 지냈는데 5월에는요, 5월째 수린날이라 부르고요. 이게 음력 5월 5일 단오의 기원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를 할 때 이제 하늘한테 올해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겠죠. 추석의 기원이 되는 10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재정에 분리되어 있었던 이런 사만 사회는요. 마한, 지난 변환 가운데 마한은 백제라고 한 나라가 54개의 부족을 통합했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왔고요. 진하는 경주 지역의 사로국이란 나라가 신라로 발전해 나가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도약했고요. 그리고 변하는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지는 못하지만 낭랑과 일본 사이의 교역을 매개했었던 금관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연맹을 주도해서 연맹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가야 연맹이라 부르고요. 특히 전기가야 연맹이라 부릅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삼국시대 본격적으로 진도로 들어가면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삼국시대가 형성이 되는 기원이 되었었던 이 여러 나라들의 생활 모습을 정치와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가상 일기를 써볼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에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상 일기를 쓰는 활동을 이번 1학기에 첫 번째 수행평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영상,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시대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4세기의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가 어떻게 삼국 간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